여야 사당이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난관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당의 강한 반발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당내 이견이라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공방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여야 사당의 선거제 개편안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최대한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한 선거제 개편안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건 정당 득표율에 의석수를 연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당 득표율에 지금 우리 지역구하고 비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 정당이 한 50% 정도 득표를 그 정당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은 전체 의석수를 50%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0석이라고 하면 150석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역구 의석을 몇 석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정당 득표율에서 비례를 몇 석으로 만드느냐, 이걸 이제 조정하는 작업만 남아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걸 50%만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정당 득표율에 연동을 하게 되면은 지금 300석인 의석수를 초과하는 의석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300석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국민적 여론이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50%만 연동하자 이렇게 했고요. 그거를 또 보완하는 대책으로 권역별로 비례의원을 따로 명부에 올려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남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2등까지도 당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서 탈락한 후보자를 비례 명부에 올릴 수 있도록 권역별로 비례 대표제도 또 보완적으로 만들자. 이제 약간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런 이제 틀을 갖고 복잡합니다. 네. 네, 이렇게 설명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 저한테 많으실 것 10분을 같은데. 주시면 제가 완벽하게 설명할 자신 있습니다. 10분은 너무 긴 거 같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아니 뭐 그러니까 실제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사실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연동형으로 하자는 의미는 아까 김 선생님 말한 것처럼 비례 의석을 최대한 전국 득표율에 맞춰가지고 지지율에 따라 가지고 의석수가 좀 연동이 되도록 하자라는 취지였는데, 중소정당에게 유리한 거죠, 100%로 가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반대로 민주당이 갖고 온 50% 준연동제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석패율제라는 것과 결합되면서, 그리고 석패율제의 골자를 보면은 어떤 정당이 지역에서 30% 이상의 득표율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정당 득표율로, 그 경우 석패율제를 이제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개표 방송을 본다 해도 언뜻 봐서 누가 당선됐지 누가 떨어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방송국이 나중에 알려줘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이게 복잡한 것인데, 저는 사실 바른미래당에서 당론으로 이걸 추진했던 것은 맞지만은 지금 와서 협의된 안 같은 경우에는 당론에서 많이 벗어난 아닙니다. 단순하게 개수를 조정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완전 방법칙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바른미래당에서 처음에 우리가 동의했던 안이랑 다른데라고 하는 멤버들이 발생하는 거는 저는 좀 사필 규정이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국회의원이나 각 정당이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각 정당별로 지금 열심히 주판을 튀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면 우리 지역구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지역구에서 어떤 의원이 51%를 득표하고 어떤 의원이 49%를 득표를 했어요. 근데 그 정당의 의원한테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은 한 석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적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가서 보면은 정당 득표율을 떠나서라도 지역구에서 얻은 그 득표수를 비교를 해보면은 한 지역에서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 한 100석을 가져갔다 그러면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반쪽도 못 갖고 가는 4분의 1도 못 갖고 간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얻어간 표수만 계산해서 보면은 굉장히 표수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그렇게 승자 독식으로 끝났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가 인구 비례에 따라서 지역구를 선거구 획정을 조정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도 국민이 찍을 수 있는 표를 행사하는 게 한 표 한 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표는 가치가 굉장히 높은 표가 되고 어떤 표는 가치가 낮은 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러면 비례를 맞춰줄 것인가? 이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았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최대한 등가성 있게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현재 지역구 의석을 두는 상태에서 그걸 보정하는 의미로서의 비례대표제의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석패율제가 특히 어려운데 이걸 들여다보면 지금 이번에 합의안에 따르면은 교호 순번제는 유지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 홀수, 남자 짝수를 가져간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다 했을 때 석패율제도 사실상 비례대표 명단에 지역구 후보를 같이 넣어야 되는 것인데 석패율제 그러니까 1번으로 여성 석패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분은 지역구에서 떨어지더라도 석패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이제 득표율이 높은 여성 한 명은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구제가 되는 것이죠. 예. 한 명이. 그다음에 정당에 따라서 남성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 정당 지지율이 30%를 넘게 되면은 바로 그럼 또 석패율제 대상에서 배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호함, 그러니까 이 모호함이 굉장히 나중에 가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제 뭐랄까요 변동을 낳게 될 텐데 저는 이런 식으로 구성된 제도가 과연 국민들한테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이야기되었던 100% 연동제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도 조금 상대적으로 쉽고 깔끔한데 네, 깔끔한데 지금 석패율제와 50% 준연동제가 섞이면서 이건 그야말로 그래서 이게 농담 같지만은 오늘 기자들이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에게 대금 설명을 간단하게 해달라고 했더니만은 심상정 위원장이 설명을 잘 하지 못하는 해프닝도 발생해가지고 저는 앞으로 이게 상당한 논란을 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듣고 있는데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궁금한 건 이겁니다. 누가 가장 불리할까? 자유한국당이 제일 불리한 것 같다라는 느낌은 알겠는데 나머지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쪽은 좀 누가 더 불리하고 누가 더 유리해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선거라는 게 정치라는 게 생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년 총선 때 지지율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또 전국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완전히 또 바뀌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시점을 가지고 유불리를 자꾸 따지면 뭐 오늘 모 보수신문에서 지금 정당 득표율 중에서도 제일 안 나오는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자유한국당을 계산했더니 굉장히 의석이 손해보고 적게 나오더라 이런 것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도를 했던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문제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합리적이고. 근데 맞는데 두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은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정당 득표율에 모든 걸 연동하는 형태로 의석수를 가져가게 되면 지금 지역구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두 당의 경우에 특히 이제 승자 독식의 제일 큰 수혜자 아닙니까? 그런 정당의 경우에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싫은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건데 핑계는 역시 국민이 국회의원 의석수 늘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러면서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지뢰 300석으로 그냥 딱 고정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거기서부터 비롯돼서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다 보니까 막 누더기처럼 이렇게 좀 돼가는 특성이 있는데요. 물론 정치라는 게 서로 타협의 산물이긴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앞서 제가 국민의당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지난 그 2016년 총선 때 그때 그 정당 득표율이 민주당을 앞섰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가져갔던 의석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국민의당은 한 50석 가까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작은 정당이라도 국민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정당 득표를 많이 가져가면 이 정당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했다고 하는 보람을 의석수로 사실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도 물론 의원들 간에 서로 이해득실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바른미래당이 진짜 보수로서 뭔가 대한정당의 입지를 굳혀간다고 하면은 내년 한 20% 득표한다. 그럼 훨씬 지금보다 의석수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지금 기준으로 이전의 선거를 기반으로 해서 따진다면 정의당이 제일 큰 혜택을 보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원칙상으로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정당을 어디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섣부르게 단정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70석에다가 비례 없애자라는 안을 들고 나는데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이게 소선거구제로 전부 다 올인하자고 하는 취지는 자유한국당이 다음 선거에서 지지율이 한 과거처럼 40%대를 구축하고 자신이 있어야 되는 수도권에서 해볼 정도의 상황이 되면은 속된 말로 과반도 할 수 있는 아주 그 도전적인 제도인데 반대로 지금 한 30%대 지지율로 수도권 선거에 돌입하면은 과거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수도권 전패예요.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득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영남 60석 플러스 뭐 충청 강원 해가지고 한 20석 더 해가지고 270개 중에 80개 정도밖에 못 먹는 속된 말로 그런 아주 몰패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만은 그게 실제 고민이래요. 뭐냐면은 이게 아까 김 선생님 말한 것처럼 지지율을 1년 앞서서 예측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30%대의 지지율로 만약에 수도권 선거에 돌입하게 되면은 그거는 과거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도 맞춰봤을 때도 100석 미만으로 나올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지금 연동형 비례대보다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300석 선거에서 연동형으로 30%대 중반 나오면은 100석 이상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에 대해 가지고 다만 어떤 제도하였든지 간에 영남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가장 유리한 거는 아까 말했듯이 소선거구 하에서 치르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의 영남색이 짙어지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솔직히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은요 지금 죽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자유한국당도 1년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그 뭐랄까 소선거구제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우리 이제 수도권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동형이 오히려 낫겠다라는 의견들이 네. 비등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이 놓이는 건 그 지점이죠. 나중에 가다 보면은 자유한국당 수도권 의원들도 연동형 쪽으로 의사를 이제 좀 전환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네, 사실 말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지난번에 선거제 개혁 문제 얘기 나왔을 때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도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지지율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낮았거든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래도 보수층에서 우리 당 지지해주면은 지금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다시 주판을 튕겨보니까 이제 한 30% 정도 우리가 다 된다고 가정하면 지역구를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지역구에서 의석수를 배출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게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수도권 얘기하셨지만 수도권 불안하거든요. 경상도나 이쪽 뭐 영남 쪽에서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번 문제를 자꾸 접근하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다. 좀 솔직하게 얘기해라. 좀 민주당도 그렇고 다른 당도 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가 제가 제일 맞고요. 네. 뭐 그 다음 다른 거를 뭐 OECD 국가 중에서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국가 중에서 뭐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는 국가가 없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제가 볼 때 명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딱 마지막 얘기하자면은 그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거제도를 바꾸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굳이 말하자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절대 여대 야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여당이 50%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여대 야소 국면을 가장 쉽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 주장 반대로 아까 말했듯이 그 소선거구제로 이제 통일했을 때는 여소야대를 만들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상당한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주장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인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대 야소를 막기 위해 가지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리한데 지금 영남 패권을 갖기 위해서는 또 이제 소선거구제가 유리하다. 이것 때문에 두 가지 서로 다른 메시지를 섞어서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당 상황은 그렇고 바른미래당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지금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특히 반대한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처음 그 100% 연동형에서 벗어났기 때문인 건지 진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첫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안에 따르면은 패스트트랙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1년 뒤에 그러면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표결했을 때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동참할지도 미지수이고 표결했더니 부결나요. 했는데 우리 부결이네? 미안하고 그냥 가버리면 땡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구속력 있는 합의가 아니고 결국 시안에 쫓겨서 하는 이제 장치에 불과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대한 선거법 개정을 놓고 패스트트랙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민주당에서 소위 시간 지난 다음에 다른 얘기하면 어떡하냐. 에 대해서 전혀 이제 어떤 장치도 마련해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뭐 눈 가리고 아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하는 갈래가 있는 것이고 예. 두 번째로는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 처음에 당 대표께서 전당대회에 나가지고 합의한 것은 100% 연동형제인데 지금 이거 75석으로 바꾸고 또 50% 연동형으로 바꾼 것은
단순히 그냥 숫자 조금 변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건 완전히 제도가 변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당내 합의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절차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준석 최고위원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솔직한 얘기를 하시길 기대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럼 그걸 50%라도 연동하는 게 과연 정치의 측면에서 이 후퇴한 것이냐 아니면 진일보한 것이냐 이렇게 차선이냐. 평가를 하면 저는 그래도 진일보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당이 다수를 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의석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사실은 민주당이 받은 거예요. 원래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으면 안 되는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겠다고 하는 것은 원래 여러 가지 계산은 깔려 있었겠지만 그래도 더 진일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학계든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는 형태로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타협을 만들겠다고 하는 의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다른 나머지 이제 야 3당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은 아마 폄훼하거나 이럴 의도가 없고 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두 가지 측면일 거예요.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았을 경우에 내 지역구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의원별로 지금 이해득실이 엇갈리는 문제가 하나 예.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법 이거 하는 거 나중에 이 선거제 관련해서 패스트트랙 태우고 난 다음에 본회의 표결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것만 주고 마는 거 아니냐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진실인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합의할 리가 없는 한에 합의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선 뭐 의심이 드는 지점이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수도권은 상당한 의석의 상실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이걸 받아들인 이유, 과연 그 민주당 내 수도권 의원들의 실제 반응은 어떠한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 물어보면 다 싫어하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속된 말로 30명의 반란표만 생겨도 수도권에서 그렇게 생겨도 부결이에요. 가면 나중에. 그러니까 이걸 믿고 선거를 준비한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좀 더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의견 숙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숙성의 시간을. 지금 뭐 그런 시점에서 이걸 하지 않고 밖에 와서 협상한다는 거는 협의의 진정성 자체가 약간 흔들릴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듯이 법안 이제 패스트트랙에 같이 두 개를 끼워 넣는다는 것 자체도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거를 바터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다들 이제 합리적인 이제 좀 주저함이 있는 거죠. 그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다른 법안, 말씀하신 뭐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패스트트랙 올려놓고 뭐 나중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이거 먼저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야당들을 끌어들인다. 자유한국당도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각 당의 지도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영표 원내대표도 있고 저희 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도 있고 이 협상의 주체들인데 사실 홍영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선거법이 아니라 그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그런 거 공수처 같은 것들이 잘 안 되면은 그러면 거기야말로 원내 협상의 실패를 책임져야 될 위치입니다. 반대로 우리 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도 제가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은 이번에 연동형 협상이 실패하게 되면은 상당한 압력을 받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둘 다 이것이 통과되고 말고와 관계없이 이것에 대한 결과를 1년 뒤에 받아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제안입니다. 현 서로에게. 시점에서는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현 시점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렵지만은 어쨌든 1년 뒤에는 두 분 다 퇴임한 뒤거든요. 그 뒤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거야말로 두 분 다 안전한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둘의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은 있다. 그리고 나경원 대표도 본인도 임기 1년 이제 뭐 반년 정도 남았을 텐데 이거 뒤로 미루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굳이 자당 내 의원들한테 아주 척을 질 만한 필요 없이. 합의를 지금 만들어낼 필요 없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거는 이름만 패스트트랙이지 1년 동안 지연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의미도 상당히 있다 봐서 지금 시점에서 선거법은 오히려 빨리 해결하려 그러면은 합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여야 4당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자유한국당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그 270석 같은 말도 안 되는 안 내지 말고 좀 제대로 된 걸 내놔라고 압박하는 거는 저는 거기까지는 지지하겠습니다. 하지만은 패스트트랙은 아까 말했듯이 이름만 패스트트랙이지 이거는 1년 동안 이 문제 신경 꺼라고 하는 건 똑같거든요. 전 모든 당들에게. 전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안타깝습니다. 이 현실과 명분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현실로 바라보면 자유한국당의 지금 태도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쟁점 법안들이 앞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당장 뭐 4.3 재보선도 마찬가지고요. 내년 총선 때까지도 현재 기조로 그대로 갖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겠네요. 네. 쟁점 법안들은 다 이런 식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고요. 이미 그 조짐들이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현 정부 여당을 흔들면서 가는 작업들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걸 겁니다. 결국 내년 총선의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향후 운명도 갈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민주당 당장 그동안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공수처법이라든가 이런 거 사실 예전에도 야당에서도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예. 가장 근본적인 문제,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한 번도 개혁되지 못했던 곳이 검찰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럼 어떻게 검찰을 개혁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건 단순히 뭐 민주당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의지를 갖고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검찰 적절하게 통제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게 되돌아오는 칼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일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이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내용들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선거제 법안에 대한 어떤 뭐 합의가 안 되니까 최대한 이거라도 뭔가 우리 거 내놓을 테니까 이거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선거제 문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려놓는 대신에 야당도 이거 하나는 좀 받아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야3당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태우는 겁니다. 근데 저는 완전 별건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그 승리 씨랑 그 정준영 씨 사건 터지고 그다음에 그 윤 총경이라고 이제 거론되는 인물이 경찰총장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사실상 검경 수사권 논의에 있어가지고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자는 이야기는 이제 힘을 좀 많이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뭡니까? 검찰이 너무 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런 권력에 취약한 구조니까 경찰에게 힘을 나눠주자라는 구조인데 이번에 드러난 게 뭐냐면 경찰은 그럼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인가라고 물론 완전 별건이긴 합니다만 국민들한테 각인됐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의 권한을 더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제 인지할 국민들이 많이 좀 줄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선이다라고 주장할 정도의 그런 추진력은 이제 생기지 않을 것이다. 물론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국민들의 지지 여론 여전히 높긴 하지만은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물 건너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연동돼 있는 거죠. 검찰하고 경찰 제대로 못하면 공수처가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분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화두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얘기가 뭔지는 아마 국민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못하면 경찰이 제대로 하면 되는데 둘 다 못하면 그러면 어떡할 거냐. 예를 들어 약간 여기 한 가지만 제가 더 하자면요. 예를 들어 자치경찰제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얹었잖아요. 그럼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거부터 말이 나왔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면은 토호들과의 유착 관계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거 보면은 강남이라는 지역 내에서의 토호들 간의 유착 관계 아닙니까? 근데 여기 있어가지고 그럼 자치경찰제는 지금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부분도 이제 물론 조국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틀을 짰겠지만은 국민 여론 반영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는. 근데 이것만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면 자치경찰이 민생 관련된 치안 부분을 담당하고 중대사범이라든가 범죄 같은 경우에는 중앙경찰이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디테일하게 기술적으로 풀어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화두는 그동안에 검찰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 그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는 게 현 시대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경찰한테 주고 보완책을 만들고 부작용을 막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고위공직자라든가 우리 사회 이른바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공수처가 수사하고 검찰하고 권력을 견제하고 경찰하고도 일정 부분 견제하는 역할을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고질적인 문제라고 해왔던 이 공권력 남용에 관한 문제라든가 유전 무죄의 관행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한 그래도 지금보다 낫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거제 개편안에서 시작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갔는데 다시 준비한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좀 본격적인 청문회 전국이 시작이 될 텐데요. 우선은 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후보 한 명씩 좀 뽑아보겠습니다. 먼저 김평론가님. 저는 진영 후보자 꼽았습니다. 진영 후보자요. 네. 이유는 조금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김현철 후보자. 김현철 후보자. 이분은 그러니까 뭐 비위 사실보다도
뭐 너무 이제 화려한 이제 어록들이 있어가지고 예. 이분을 믿고 가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이거 우리 여당 쪽에서 이분을 믿고 가야 되나? 예. 여당 내부에서도 왜냐하면 대북 정책이라는 건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분이 말할 기회가 늘어날 거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말할 때마다 불안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문재인 대통령도 강하게 비판한 적 있지 않습니까? 뭐 군복 입고 예. 쇼하지 말라고 이게 뭡니까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 군복 못 입습니다. 예, 입는 순간 댓글이 전부 다 군복 입고 쇼하지 말라로 달릴 테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희한한 후보자를 어떻게 검증 없이 올렸느냐에 대해서 아마 이게 그 대통령께서 인재를 추천받을 때 보통 헤드헌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예. 그 세력 내에 몇 분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이 김현철 후보자 추천했던 쪽 헤드헌터 라인은 이번 기회에 좀 배제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건 너무 그냥 웃기잖아요, 이게 내용들이. 예. 김현철 후보자에 대해서 아주 생각은 청문회 어떠십니까? 통해 이제 고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통과는 네. 돼서 뭐 네. 진행되는데 문제 없을 왜냐하면 거다.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북미 관계가 이렇게 파행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스스로 그런 역할,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통일부 장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좀 이런 사실은 뭐 이런 문제들 제가 볼 때는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할 때 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요즘 뭐 SNS 들여다보는 게 거의 필수 코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면서 후보자로 내정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런 측면에서 뭐 저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남북 정책에 대한 부분을 해명할 수 있는데 예. 군복 입고 쇼하지 말라는 앞으로 계속 남을 겁니다. 그거는. 이 정도의 어록이 있는 김현철 후보자 통과하는데 진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 저는 두 가지 관점 때문에 그런데요. 네. 첫째로는 용산에 지금 뭐 알박기를 했다고 하는 예. 내용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토지가 109제곱미터인가 아마 그런 네.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뭐 예전 피식 표현으로 하면 한 33평 정도 땅이에요. 근데 용산이 사선까지 한 지역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뿌리를 받기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그걸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잘 납득이 안 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용산 재개발 얘기가 나온 거는 뭐 그거 훨씬 전부터 나왔고요. 예. 그래서 용산 참사가 2009년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재개발 예정지였던 거예요. 만약에 또 진영 후보자 정도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지금 10억을 주고 땅을 사서 5억은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른 자산도 꽤 있어요. 뭐 저기 대치동에도 뭐 아파트 굉장히 비싼 아파트 제가 알고 있는 아파트인데 그 수십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그럼 그럴 거라면 다 정리하고 좀 더 넓은 땅을 사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요? 예. 집을 짓겠다고 하면 30평 초반으로 집 짓고 집을 만약에 평수 뺀다고 하면 몇 평 정도 나오겠습니까? 기껏해야 제가 볼 때는 한 20평 남짓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걸 짓기 위해서 그 정도 땅을 샀다?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 땅콩주택이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해명이 납득이 땅콩 안 주택에서 되고, 살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진영 모르니 후보자가. 조금. 그래서 그런 의혹을 아직 뭐 예.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이번 청문회에서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조금 실망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한 명을 청와대에서 어떻게든 뭐 낙마까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진영 후보자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 나름의 이제 그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진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총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총선 관리를 좀 잘 해달라고 하는 의미도 거기에 임명 의지에는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마음에 들어서 하기보다는 좀 야당도 어느 정도 배려하고 통합 인사라고 하는 포용적인 인사라고 하는 것들까지 담고 있는 그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 부동산 투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의혹이 훨씬 더 지금보다 커진다고 하면은 그러면 야당하고 내가 그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진영 후보 카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서 그래서 진영 후보자를 꼽았습니다. 원래 이게 태양이 뜨면요 아무리 그 후레쉬라이트를 켜도 이제 티도 안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김현철 후보자가 거의 태양에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진영 후보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 지금 그 토지나 아니면 주택 구매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4년마다 선거에 계속 출마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미 등록이 됐던 재산들이에요, 이거는. 네. 그 때문에 지금 뭐 새로운 건이라기보다는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외로 지적이 지금 강하게 들어올 리는 없는 게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측이 때려야지만 이게 이슈가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진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 뭐 인품이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야권에서 또 호평을 받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분을 때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동지였던 분들도 아까 많아요. 말했듯이 새누리당에서 그 한국당 그 과거에 공천을 3번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토지나 이런 것도 이제 2014년에 이미 매입했던 것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 비판하는 순간 과거에 자신들도 필터링 못한 그런 잘못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 상황에서 진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분은 아마 지적을 적게 할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관료로서 이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또 딱히 지적할 부분이 적은데 제가 봤을 때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권의 거물 정치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낙마를 시키지 못한다더러 공격이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정도 생각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좀 원래 어록이라는 게 비판하기 좀 쉬운 측면이 있고 대중적으로도 이제 다가가기 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집중 공격 받음과 동시에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철학 같은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야당이 맹공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저는 낙마 가능성이라는 것은 맹공 가능성이랑 비슷하다 보거든요. 그 상황에서 저는 진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벗어나 있다, 그에서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기왕 때릴 거면 좀 몽둥이가 좀 공정했으면 좋겠다. 기왕 할 거면 공정하게 때리고 그래야 시작했어요. 누구는 뭐 부동산 투기해도 괜찮고 누구는 해도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공정하지 잘 않은 생각해보세요. 거잖아요. 옛날에 해양수산부 윤진숙 장관 가지고 얼마나 야당이 맹공했는지 그 당시에 보면 윤진숙 장관 같은 경우는 도덕성 검증보다도 설화 갖고 이제 거의 임명한 뒤에도 맹공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확실히 낭만은 얼마나 잘못했냐보다 뭔가 드러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저는 김현철 후보자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 군복 발언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적절히 해명하면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윤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까먹 진숙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 있었는데 그때는 좀 그런 전문성에 관해서 전혀 자기의 의지라든가 자기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해명하거나 소명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어서 논란이 커진 건데 지금 뭐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른 사람이 지적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최정호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저도 그 고민을 해봤어요. 진영 후보자하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하고 누가 그러면 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보면은 더 투기 의혹을 더 심하게 받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영 후보자가 더 투기 의혹을 더 많이 살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주택자라고 하는 정치적 명분으로 보면은 아니 무슨 다주택자가 1가구 1주택 적게 한 집에서 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몇 채씩 갖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비판받을 소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세종시에 아파트 특별 분양받은 문제는 그거는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 다수가 때를 각오를 하고 자기 거 내놓을 각오하고 덤벼야 된다. 세종시에 공무원 특별 분양받은 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조사하면 많나? 아니요, 다 그냥 줬어요. 그렇게 일종의 제도적으로 준 거거든요. 세종시로 가기 꺼려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일종의 좀 특혜를 준 거예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만든 규정으로. 그래서 세종시로 갔던 공무원들 중에 상당수가 특별분양을 받았고요. 받은 특별분양분을 판 공무원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다 적발도 많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색 차익도 많이 받고. 근데 최소한 팔지는 않았으니까 특별분양 차원에서 공무원 다 받는 거 나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어떻게 그러면 더 비난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딸한테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이 사실 지금 좀 그 불법은 아니잖아요. 국토부 장관으로 집 여러 채 갖고 있다는 비난 듣기가 좀 그러니까. 집 여러 채 갖고 있어도 불법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아까 제가 하는 부동산 투기 딱지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난이나 비판을 의식해서 딸한테 증여를 했다고 하는데 그걸 막 그것 자체를 가지고 막 매달리면서 과연 얼마만큼 욕할 수 있을까? 저는 근데 지금 저희가 각각 들었어요. 후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온 그 결함들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검증 책임자들이 이 정도면 검증을 실패한 건지 아니면 이런 내용을 보고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임명권자가 의지를 가지고 그냥 막무가내로 돌파해라라고 명을 내린 것인지 어느 것이든지 간에 약간 불행한 상황이고 저는 요즘 상황 보면서 국민들이 느낄 감정이라는 거는 그 옛날에 90년대 초에 아마 김 선생님 세대가 잘할 텐데 015B 노래 보면은 신인류의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신적폐 장관 임명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거
진짜 거기 가사에 보면 어디서 이런 여자들만 나오는 거야랑 어디서 이런 후보들만 나오는 거야라고 진짜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이게 인재풀이 좁아졌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보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우선 적폐로 몰았기 때문에 예. 절반 치고 들어가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한 30년쯤 전쯤에 행정고시 통과하고 관료에 오신 분들이면은 꽤 많은 분들이 보수 성향을 가진 성분일 텐데 그걸 다 지금 쳐내고 코드 인사를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좁은 인재풀 안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그래서 대통령께서 조금 더 창평 인사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좀 참담하다 그래야 되나요? 좀 그런 느낌 받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를 좀 깨끗한 인사들을 골라서 하겠다고 7대 무슨 기준까지 만들어서 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래서 물론 그 기준에 놓고 검증을 하려고 노력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보면 앞서도 잠깐 이채고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바라볼 때 인재풀이 좀 넓게 보면은 꽤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스스로 인재풀을 좁히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런 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집권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까 봐. 왜냐하면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좀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더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예. 그러니까 그런 현상, 이 과거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좀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이제 미리 앞서가는 예측을 하나 해보자면요. 지금 분명히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인사들 중에 좋은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 좀 아껴두고 있다는 인상이 좀 강해요. 근데 그 아껴두는 취지가 뭘까 본다면은 예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에 이제 장관 인사할 때 보면은 총선을 앞두고 총선용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장관 인사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 인사를 좀 아꼈던 적이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아마 총선 때 좀 어느 정도 친위 세력을 구축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든지 하는 게 있으면은 지금 이런 인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다시 말하면은 과거 2016년 총선 앞두고 있었던 새누리당에서의 공천 파동처럼 또다시 당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네, 저희가 다음 주에 만나서 아마 또 인사청문회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